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가 이 암호화폐 개인 거래를 지원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모여서 만들 것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밑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런 것들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뭐 매크로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 이런 뉴스에 파묻히다 보면은 그 밑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침체됐지만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 요즘인데요. 인포맥스 D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찬 블로기도 해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만나볼까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이용재 선임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이죠. 미국의 행정부가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 포브스지는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과 기관의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의 변화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재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 미래에셋증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크로 관련된 이슈가 가상자산 업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네. 위해서 모셨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크게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도 많이 출렁이고 다운이 됐는데 네.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동성을 대규모로 회수하는 국면이다 보니 이제 위험 자산,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또 주식 중에서도 뭐 다우보다는 나스닥 이런 또 위험 프로파일이 높은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은 위험이 더 높습니다.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폭으로 더 깊게 빨리 빠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상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이 다 빠지고 있는 국면인데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더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그 디지털 자산 자체적인 호재, 뭐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뭐 투자 자본이 확대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뭐 대형 금융기관이나 제도권 회사들이 이걸 수용한다거나 이런 되게 좋은 호재들이 되게 파묻히는 경향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그 위험 자산이 다 다운되는 그런 흐름을 디지털 자산이 거슬러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업계에 호재가 있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슈에 파묻혀서 네. 상당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 설명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립토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국면을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에요. 크립토 업계 예, 자체에서 크립토 자체가 예. 비트코인 2010년부터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쭉 유지가 됐다가 작년부터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게 됐는데 이걸 처음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업계나 뭐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이런 급격한 국면 변화는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매크로와 관련돼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네. 영국과 한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영국과 한국의 상황이 공통점이 네. 둘 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올려요. 네. 그런데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돈을 풀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금리는 올리는데 돈을 푼다니 말이 되냐? 네. 라는 말들이 저는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하나 확실한 건요. 이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확실한 자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해체 가능한 안전 자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뭐 어떤 해지를 할 수 있냐,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푸는 국면에서의 해지는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다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게 되면은 다양한 자산들의 가격이 이제 오를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자산이 제일 빨리 오르냐, 제일 빨리, 제일 높이 오르는 자산을 누구보다 먼저 찾는 게 현명한 투자자로서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폴 튜저 존스라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그런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국면,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유동성을 확대하는, 돈을 푸는 국면에서는 단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것이고 가장 높은 상승률이 높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현재 금리 인상 국면이긴 하지만 유동성을 푸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비트코인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이 상당히 그렇죠. 높게 흡수할 것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위험 자산들의 상승을 부추기는데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해서 같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산 더 빨리 뛰고 더 멀리 뛰고 이런 것들을 다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조금 그 뉘앙스에 따라서 오해하실 수 있어서 돈을 또 다시 푼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정책이 QT잖아요. 퀀터티브 타이트닝해서 양적 긴축이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QT가 바뀔 거래요. 어떻게 바뀝니까? 타이트닝이 아니고 팅커링이라고 그래서 뭔가 조금 바꾸는 거.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이렇게 줄이려고 계획을 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를 좀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무턱대고 회수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망가지면서 원치 않았던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둘 다 고려하는 중앙은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여쭤보면은 네. 보통 예전에는 안전수단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고 인식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지금 국면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그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가 지난 한 3, 4년 동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왜 크립토 업계에서 밀었냐면 일단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된 속성은 있어요. 그 희소하다. 2,100만 개로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고 금도 팰 수 있는 양이 거의 한정돼 있는 자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통된 속성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공통된 속성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특성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 4, 4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없었고 그냥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크립토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인 발전을 꾀했을 때 그래도 비트코인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 골드로 잘 풀어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잘 퍼지다 보니 야 금처럼 인플레이션 해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혹시 금도 뭐 인플레이션 해치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의 가장 큰 본질은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갖고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비트코인은 그냥 위험 자산이고 뭐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국면도 있고 해치 못하는 국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2010년, 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한 두 해 정도 빼고는 다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죠. 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과 BTC 관련된 2014년, 18년 빼고는 전부 다 그러네요. 이게 빨간색이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이고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은 사실 인플레이션한테 지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동안 다 보시면 다 낮은 그러니까 물가였어요. 2%대니까 지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되게 랠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성장주들의 혁신이 시장에 잘 드러날 수 있는 국면이 물가가 낮고 금리가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국면이 쭉 펼쳐졌기 때문인데 보시면 2021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올해는 뭐 너무나 다 모든 분들이 CPI를 다 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텐데 그게 2021년부터였고 그렇죠. 거의 처음 맞는 국면이에요. 비트코인한테도. 음. 예. 그러면 이제 표에 보면 2014년과 2018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졌다. 그쵸, 마이너스를 다- 찍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왜? 저거는 이렇게 이제 됐습니까? 매크로적인 측면보다는 비트코인 자체 내의 생태계에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2014년도가 마운트 곡스라는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그 거래소가 부도가 나면서 예. 이제 비트코인 거래가 안 되는 비트코인 뭐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지배했던 때인 것 같고요. 네. 2018년도는 이제 2017년에 1차 크립토 버블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2017년도까지 쭉 올라가다가 2018년도 1월부터 이제 뭐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뭐 바다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거래소 폐쇄 이야기도 나왔었고 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리 더 비슷한 이슈들이 있었어가지고 쫙 빠졌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에서 2014년, 2018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네. 그 특징이 하나 있네요. 그 전해에 물결 표시가 있네. 아, 그러니까 그쵸. 2013년과 엄청 올랐다는 2017년에 네. 얘기죠. 5,000%, 1,000% 맞아요. 올랐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예. 빠졌다 네. 이렇게도 볼 수 그러니까 있을 저렇게 것 같아요.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야 예. 이제 뭐 행정부나 뭐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뭐 규제 당국들이 이거 뭐야 도대체 그치. 막 보는 거죠. 그러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는데라는 것들이 또 글로벌리 또 이것들 봐라 맞아요. 이런 거죠. 네. 네네네. 이게 표가 이제 많이 오를 때는 이제 그만큼 수익을 봤다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네.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네.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이 나오느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비트코인은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해지를 잘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이 지금 현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서 네.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한 게 마땅히 지금 없는 상황이긴 네.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은 디지털 골드라는 의견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영국에서 나타났던 또 그 사례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민선 그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했던 그 파운드화가 급락할 때 네. 비트코인 거래량이 평소보다 10배가 늘었대요. 나, 영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네. 에이 비트코인 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혹시 같아요. 이러니까. 굉장히 그게 영국에서까지 일어날 줄은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뭐 어디 뭐 터키 뭐 이런 데 맞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자국 통화 가치가 자국 통화가 거의 쓸모 없어진 나라에서 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런 나라들이 그 금융 안전성이 상당히 안 좋아서 취약하니까. 그냥 은행 셧다운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반사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영국에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일어난 거는 굉장히 선진국 금융 선진국인데 그렇죠. 그렇죠. 파운드화가 한때는 세계 기초 통화였던 때도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반사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게 참 되게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요. 많이 느끼죠. 예. 진짜 근데 많이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자국 통화가 쓸모 없어진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확실한 대안인 것 같아요. 이 뭐 영국은 가장 최근의 예고, 뭐 그 전에는 뭐 아르헨티나부터 해서 뭐 베네수엘라, 또 특히 남미 쪽, 중남미는 거의 다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국 통화가 너무 안 좋고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중산층 인구들도 그냥 길거리 걷다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쓰레기통에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힘든 거죠 상황이. 예. 그 근데 아프리카 쪽이나. 거기는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게 다 맞나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잘못 쓴거 아닌가. 70%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70%가 뭐야 이게 막 이렇다니까요. 체감은 더 심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상점에서도 막 가격 태그 여러 번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 막 이번에 우리 이슈가 됐었던 예. 터키도 아침에 갈 때 기름값이 다르고 예. 오후에 갈 때 기름값이 다르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다는 맞아요. 거죠. 그 자국 통화가 완전히 훼손되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매장량이 많은데 기름이 못 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비용이 드니까. 예.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군요. 상당히 지금 그래서 막 치약이나 칫솔 주고 뭐 기름 받아오고 막 이래요. 물물 교환의 네, 시대로 물물 교환 다시 한다. 돌아가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물건 가격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통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신뢰가
훼손된다는 얘기니까 차라리 비트코인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이 또 좀 더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나라들이 좀 금융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이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달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결국은 그쵸. 달러에 속박돼서 그 미국의 금융통화 정책에 심하게 흔들리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잖아요. 리걸 텐더로. 그쵸. 예.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는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쪽 시장이 저변 넓어지면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거에 저도 약간 우려가 되긴 했었어요. 얘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좀 뜯어 보니까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인프라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젊은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피아, 갱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서 달러를 벌어서 송금하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주 수입 GDP 구성 요인인데 보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할 때 스위프트망을 쓰게 되면 굉장히 수수료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그 엘살바도르 GDP의 한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국면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부케레 대통령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망을 쓰는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GDP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이 자국 통화는 이제 안 쓰고 달러를 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피해를 좀 덜 받고 싶은데 그런 수단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베팅을 한 거죠 비트코인에. 나름대로는. 네, 베팅. 그러네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는 베팅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망할 것이냐의 선택으로 서였던 거죠. 그런 하지만 국가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졌죠. 상당한 손실을 보고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강달러 얘기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가 달러 기반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의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달러 강세가 되면은 당연히 달러를 주고 사는 비트코인 가치는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강달러가 비트코인에만 영향을 준다고 보진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계속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신흥국 자본 유출부터 해서 다양한 그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의 그런 실적 훼손 뭐 이런 것들도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을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위험자산 회피 국면이 나타나면 더 비트코인한테 더 안 좋은 국면이 나오겠죠. 이게 제일 위험한 자산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확실히 뭐 강달러는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좀 좋은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강달러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 전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어간 거를 본 거는 진짜 거의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0을 넘어섰지 114, 3, 4 이 정도였던 거. 지금 이 정도고 그나마 지금 이제 조금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예. 요 며칠 예, 내려왔고 요 어제도 며칠 좀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내려왔어요. 110 언저리까지 110 내려온 정도, 상황이에요. 예.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이게 달러 인덱스가 110이 네, 또 유로화가 1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내일 또 22 회의가 있는데 네. 이게 2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 내려오느냐 만약 결정될 것 같아요. 달러 강세는 뭐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죠. 예. 유럽 중앙은행이 말씀하신 ECB가 이제 75bp 인상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달러가 적정 달러 가치가 돼야지 이제 글로벌리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요. 워낙에 이제 매크로 관련 얘기 뭐 이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러 번 다른 곳에서도 하고 네. 저희도 하지만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이런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 가상자산이 회복이 될 것이냐, 네.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것이냐 아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국면이 오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는 사람들이 투자자의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온 국면이 됐다. 이제 금리가 내려가진 않더라도 유지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좀 리스키한 자산에 내가 좀 더 다시 에셋 얼로케이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그때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자산이 탑픽은 아니더라도 실제 그 자산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분들이 많은 투자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자산으로까지 저변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네. 저변이 넓어졌고. 실제로 지금 뭐 지하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MTS 보시는 분 비중과 거래소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시는 비중이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아 그래요. 네. 보면 이제 약간 투자자분들이 지하철 타시면 이제 아침에 보잖아요. 네. 유튜브도 보시고, 열심히 보시는군요. 이호성님 유튜브도 네. 보시고 그거 갖고 MTS도 보고 코인 거래소도 보는데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엔 다 MTS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상당히 이 가상자산 업계에 진출하려고 혹은 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도 뭐 피델리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을 선언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피델리티와 블랙락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네. 자산운용사인데 네. 이 회사들이 가상자산 업계로 진출을 합니다. 네. 일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그 회사의 DNA를 좀 봐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운용사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 철학에서 오는 그 회사 DNA가 있는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크 친화적인 금융회사, 운용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의 역사, 그러니까 1900년도를 관통하는 산업의 역사를 보면은 그 포인트마다 혁신 기술이 태동하고 그 혁신 기술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냈던 그 사례들이 있어요. 이걸 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불연속적인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혁신 국면에 생겨났던 새로운 기술들을 가장 먼저 금융회사들 중에 가장 먼저 그거를 수용하는 회사가 피델리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퍼스널 컴퓨터 100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피델리티가 PC를 구입해가지고 다 분해한 다음에 야, 이 부품은 누가 만드는 거야부터 해서 이 PC 시장이 어떻게 커질 거야 이런 걸 분석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랩스라고 있는데 아예 이 연구소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가져와서 뜯어보고 이 기술이 얼마만큼의 마켓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는지 뭐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회사고 실제로 그래서 2014년부터 비트코인 기술을 연구했어 이 회사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2014년. 했군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2010년도에 나왔다고 치면 거의 한 5년 만에 이제 이 기술을 가져와서 채굴을 시작한 거죠 이제. 한번 채굴 해보자. 그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랩에서. 운용사에서 채굴을 네, 시작한 약간 운용사 말고 아마 계열사일 거예요. 그 예. 연구소 여기서는 이제 남는 전력으로 채굴기 사서 채굴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그 비트코인 전반에 깔려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기술의 가능성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2018년도에 이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죠. 이 회사는 디지털 자산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수탁도 하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 중개 뭐 이런 거, OTC 뭐 이런 것들. 딱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핸들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죠. 이 회사를 만들고 그 만들기 전에 2017년도에 그 에비게일 존슨이라는 그 여자 회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피델리티 창업자 선녀.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행사에 나오죠. 스피커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군요. 굉장히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 그 컨센서스라고 뉴욕에서 매년 열리는 그 글로벌 크립토 행사 중에 제일 큰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메인 스피커로 나와서 우리 피델리티가 이쪽에 관심이 많고 다만 근데 우리가 굉장히 큰 금융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그 회사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금융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사업을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올해 이제 개인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중개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까지도 이어진 거죠. 근데 피델리티가 이쪽에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금융회사들은 결국에는 수익률 비즈니스거든요. 피 비즈니스인데 결국에는 경쟁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새로운 걸 하지 않거든요. 다. 뭐 A라는 운용사에서 이런 ETF나 상품 만들어내면 바로 다음날 B에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가게 되면 종국에는 수수료 경쟁인데 그러면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사 수익률이 또 수익성도 훼손되는 거고. 근데 매번 그렇게 해봤다가 이제 새로운 전장을 찾는 거죠. 새로운 배틀필드를 찾고 싶은 거죠. 새로운 기초 자산.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고 아직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는 높은 수익, 높은 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높은 피 시장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많은 금융회사들이.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완전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금융 산업에서는. 왜냐하면 기초 자산 하나가 새로 나왔다는 거는 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였거든요. 그렇죠. 아시고 기초 자산이 하나 아시겠지만, 생기면은 예. 파생 상품도 그쵸. 생기고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수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커머디티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거에서 그거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고착화된 것들. 되게 오래된 기초 자산들이에요. 근데 예. 이걸 가지고 파생 상품 만들고 다양하게 금융 상품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왔던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초 자산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더더욱 와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좀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 이거 잘만 하면 이 기초 자산을 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규제 당국에서도 이런 미국 증권사들,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규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FRB 부의장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규제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다.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 되게 이력이 그 오바마 행정부에 계셨던 분으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또 리플 랩스라는 그 회사 고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FRB 들어가서 제 생각에 다양한 업무를 할 것 같아요. 한창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그 CBDC라고 하는 예. 그거 미국이 발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제도화, 말씀하신 제도화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도화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양한 이슈가 있죠. 기관들이 더 이 상품을, 이 비트코인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뭐 세금 처리 이슈나 뭐 이게 금융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뭐 신탁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진출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미국은 이제 뭐 약간 그 법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만 규명해 놓은 게 아니라 법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일단 해봐라는 위주예요. 그쵸. 네거티브 네거티브죠. 규제라서 일단 기관들이 투자는 하고 있지만 미국도 빨리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양한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파지티브라 그래서 되는 거를 나열해 놓고 맞아요. 나머지는 안 되고 예. 이제 미국은 스타일이 안 되는 걸 나열해 놓고 나머지는 해봐라. 일단 해봐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저도 잘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포지티브에 대한 그런 보완책으로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하는 거죠. 혁신금융 서비스. 예. 그러면 이제 잠깐 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 운용사들이나 증권사들은 준비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뉴스에 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 증권사들, 특히 증권사들과 은행이 두 축인 것 같아요. 메인 축.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은 관심사가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펀드를 만들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거는 법만 해결되면 그냥 하면 되는 이슈인 거고, 근데 이걸 산업적인 이슈로 좀 바라보는 그 앵글로 바라보는 회사, 금융회사들은 은행과 증권사가 좀 많고요. 왜냐면 은행들은 수탁업을 하고 싶어해요. 그들이 원래 해왔던 본질적인 업무와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투자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수탁업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된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도 아마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알아보고 있는 관심 있게 리서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 회사들은 증권형 가상자산, 그러니까 증권을 쉽게 말하면 증권을 코인화해서 만든 그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투자 많죠. 자금으로서의 코인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증권,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명시되는 증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수익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뭐 이렇게 다양한 증권,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코인으로 바꿔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증권형 코인, 그 증권형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증권회사들의 넥스트 먹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증권형 코인이면 당연히 증권회사가 하면 좋은 거 아닐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발한 관심이죠. 예. 증권형 코인이라는 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형 코인은 코인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눠요. 네네. 예. 이렇게 나눠야겠다. 크게 대분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분류. 비증권형 코인과 증권형 코인. 예. 비증권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증권형에서는 이제 지급결제 코인, 그다음에 유틸리티 코인, 그다음에 자산 중고 코인,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급결제 코인은 그냥 내가 이 코인을 뭐 갖고 있어도 되고 뭔가 재화를 구매할 때나 쓸 수 있는 코인이에요. 그 기능만 단순하게 그 기능만 있는 코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인 어떤 거죠. 거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기능이 없어요. 그냥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 이걸 대신 주고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 혹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투자로서의 기능,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해서 다들 많이 아시는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죠. 이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쓰기 위해서 이 이더리움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유틸리티성이 있는 그런 코인을 이제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재 나와 있는 메인넷 블록체인 우리 블록체인을 따로 갖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아발란체 뭐 이런 것들, 클레이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USDC 뭐 이런 것들. 1달러에 패깅되고 그 패깅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담보를 갖고 있는 코인들.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처럼 쓰이는데 화폐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세 가지가 크게 비증권형 코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증권형 코인. 말 그대로 증권 속성을 갖고 있는 코인. 그러니까 제3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배당을 받는 그런 증권 투자성을 갖고 있는 코인을 증권형 코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코인의 종류가 이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이 증권을 6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 코인도 6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이게 현재까지 이제 증권인지 말씀하시죠. 아닌지가 되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정말 새로운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열리겠는데요. 이쪽이 개방이 된다면. 근데 이제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더리움도 사실은 증권이냐 아니냐 말이 거기에 많잖아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POS로 바뀌면서 네.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증권의 가이드라인은 아마 국가별로 좀 정할 것 같아요. 이게 그쵸. 공통적으로 유니버설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권 가이드라인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 대전제를 가지고 각 국가별로 본인들의 규제 방향성에 맞게 조금 튜닝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뭐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권성 범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권형 코인 시장이 정말 미래의 블루오션 먹거리가 될 거냐 아니면 허울 좋은 그냥 일단 형식적으로 허용만 해주는데 결국 사업하려고 봤더니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 거냐는 다 그 말씀하신 증권의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타이트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혁신에 대한 혁신 성장이 좀 저해가 되고 그렇다고 뭐 다 열어주게 되면 또 무분별하게 투자 보호가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당국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면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뭔가 증권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라면은 네. 조금 감이 안 와가지고 조금 예를 예를 들면 이런 들어주신다면 거죠. 어떤 걸 하시는 수익증권, 건가요? 수익증권형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의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는 증권을 코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냥 배당 에어드랍 같은 형태로 그냥 코인이 늘어나는 거죠. 네. 왜냐면 그리고 그 내가 펀딩한 그 돈은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한 그 회사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증권이 이제 뭐 펀드 가입하면 수익증권 교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지갑에 들어오고 이제 편하게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굳이 내가 뭐 은행망이나 이런 걸 활용 안 해도 블록체인망에 그들의 트랜잭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내역들이 다 올라가 있고 그런 것들 기준가도 다 정산이 되고, 왜냐면 블록체인에 이제 이 펀딩된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고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해지는 게, 좀 더 페어해지고 투명해지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회사들 중에 금융회사들이 오랫동안 숙제가 뭐냐면, 우린 정말 공정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공정하게 안 봐준다라는 게 금융회사들의 가장 큰 약점이자 뭐 그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불만이기도 하고. 네, 불만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정말 페어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변화죠. 네. 사실 뭐 말씀만 들어보면은 블록체인으로 금융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상당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허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인데 그 이상적인 골까지 가기에는 다양한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제도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자체적으로 그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증명된 솔루션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매스 어답션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한 뭐 2, 3년, 수년 정도 필요하고요. 그거를 염두에 둔 좋은 규제가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되게 지금 현재 책임이 되게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왜 우리나라는 규제를 이렇게 늦게 내고 안 내요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들이 진짜 이거를, 왜냐면 자기 그거 만든 사람들, 그거 만든 부처의 그 책임을 걸고 이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또 이게 잘못되면 뭐 다양한 뭐 누구 돈 날리고 뭐 안 되고 뭐 정말 많은 사단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먼저 좀 정해줘야죠. 그쵸. 되지 않을까요? 그냥 미국이 먼저 좀 그래도 맞아요. 이거 뭐라도 해주면 네. 그래도 그거 보고 이거는 이렇게라도 좀 바꾸고 네. 이렇게 시험지가 먼저 좀 답안지가 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부터 해서 PC,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혁신을 되게 다각도로 분석해서 이거는 저해하면 안 되겠다, 선택을 존중해야겠다라고 해서 잘 된 케이스가 많아요, 미국이. 반도체, PC, 뭐 스마트폰 그쵸. 전부 다. 그러니까 페드가 SEC가 이게 되게 해프닝이 있는데, SEC가 왜 이렇게 혁신 기술 무턱대고 막 탄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보자라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게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EC에서 1981년도인가 그때 당시 막 스타트업 회사였어. 그 당시 스타트업이었는데 뭐 창고에서 뭐 가전제품 만들고 막 이런다는 회사였는데,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 주식을 유통시켜도 되냐, 유통을 금지시켰어요. 매사추세츠 주 SEC 그 관할에서. 이 스타트업 너무 위험하다. 왜 제대로 된 회사도 없고 뭐 창고에서 만들고 있는데 뭐 컴퓨터 만드는 게 뭐 대수야? 주식 투자하지 마. 이거 위험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애플인가요, 설마? 애플. 애플일 것 같았어. 그 창고. 네, 창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창고에서 이제 창업을 해도 자세히 뭐 지켜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창고 애플 그게 있었고, 그 막았던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진짜 SEC 흑역사로 남아가지고, 그런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혼란을 좀 야기를 해도 SEC는 무조건 금지하지 않고, 야 81년도 애플 사태 알지? 야 갖고 와봐. 다 자세히 한번 봐보자. 라는 게 이제 그때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거를 빨리 치고 나가는 것도 다 이런 DNA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걸 좀 뚫어줘야 나머지 국가들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미국보다 유럽이 더 빨리 하고 있어요. 유럽이 지금 전 세계 최초로 미카라는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이라는 법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유럽, EU 19개 국가인가 해서 공통으로 만든 이제 법안이에요. 근데 이 법안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안이에요. 오. 최초로 이제 EU 본회의 통과해서 이제 2024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미국은 이 비증권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을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고 한 거지 이게 이제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은 통과됐죠. 그래서 2024년도부터 이걸 할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미카법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거 내가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국내는 법이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미카를 많이 봐요. 그리고 국내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들도 미카를 계속 보고 있고, 또 제가 법조계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전부 다 이제 미카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는 법이다. 이게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 보호까지 잘 할 수 있는 지금 나와 있는 법 중에 제일 낫다라는 평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카법을 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은 그 미카 전문 번역된 한글판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 이거를 규정을 해놓은 거는 미카법이 미카가 유일하군요. 거죠. 그리고 그 미카를 가지고 또 미국에서 또 보겠죠. 예. 그러니까 유럽도 헤게모니 잃어버린 지 꽤 된 대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각자 그 대륙별 국가별 사정에 맞게 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유럽도 유럽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전향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스위스는 뭐 원래 빨랐고, 그렇죠. 영국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프랑스는 뭐 ICO는 이미 합법화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로 잠깐 넘어가 네. 보면은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저희가 SEC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마치 SEC가 좀 더 크립토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IT에 친화적이라고 하셨는데 IT요? IT, 미국 테크, SEC가 혁신 기술에. 혁신 기술에 그러니까 혁신 기술을 투자하는 금융 상품의 친화적인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열어두는 거죠. 네.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개념인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열어두긴 열어두지만 그 열어뒀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서도 열어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머리 아픈 거죠. 그렇죠, 어렵고.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우리가 봐도 뉴스만 봐도 골치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한 번 정하면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한 번 정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추이를 지켜보고 수정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말씀하신 SEC나 CFTC 또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 두 기관에 대한 스토리가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규제 당국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하고 싶죠. 그쵸. 가능하면. 네. 이게 잘 될 것 같은 섹터는 내가 이 키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이 시장에서는 내가 이거 규제하고 관할하고 담당할게라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로 인해서 다양한 또 여기 조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SEC와 CFTC가 약간 그러니까 완전한 대립은 아니지만 대립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가 약간 그 팽팽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게리 겐슬러는 야 이거 비트코인은 우리 거야.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게리 겐슬러는 일단 현존하는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야 SEC가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우리 관할 증권이잖아. 우리 갖고 올게. 근데 CFTC는 야, 그거 다 증권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 뭐 어떻게 이 업이 발전하겠니? 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야, 근데 비트코인은 확실히 증권 아닌 거 알겠지. 그렇죠. 야, 유틸리티 코인 이더리움까지 좀 어떻게 안 될까? 이 두 개 정도 이 메인넷과 그 레이어 1 체인을 갖고 있는 코인과 비트코인 같은 코인만 우리가 좀 하게 해줘.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도 CFTC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대체 자산, 뭐 대체 유사 자산 이러고 또 이름을 매겼어요. 네. 그래서 그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의원이 최근에 리스폰서블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액트라고 해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크립토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공격적으로 이걸 쫙 만들어서 이제 드래프트를 초안을 발표했는데 재밌는 게 이분이 상원에서 농림수산 그 커미티에 관할 그 사람이에요. 농림수산. 농림수산. 그러니까 CFTC 하위 기관이거든요. 이게. 아하. 그러니까 약간 또 이런 커넥션이 좀 있고. 그러니까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왜 이 상원의원이 왜 이 법을 냈고 왜
규제 기관을 CFTC를 추천했고 뭐 SEC는 왜 여기에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뭐 정치적인 것도 많이 껴있군요. 정치적인 거가 빠질 수가 없어요. CFTC가 어쨌든 상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품에는 상품이죠. 농산물이 포함되니까 네. 이 농산물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CFTC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나왔다. 이것도 되게 맞아요.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사실 저는 SEC가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아니고. 꿀단지기 때문에 더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꿀단지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재밌는 건 SEC 의장 전 의장 그 제이 클레이튼도 크립토 회사로 갔거든요. 네. 지금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예. 네네네. 그다음에 전 CFTC 의장 지안 카를로 그분도 또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로 갔고. 그러니까 규제 당국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너무 많은 걸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이 가능성에 약간 전도되는 케이스, 혹은 또 뭐 금전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그렇죠. 것도 있죠. 그러니까 SEC의 추장이었는데 다 본 다음에 크립토 회사로 갔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다 알 거 알아. 아는데 그래. 결국엔 뭐 이런 크립토로 거지. 가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넥스트 플랜을 세워야 되고 노후 계획도 그렇죠. 세워야 되고 그렇죠. 또 제2의 전성기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럼 다양한 넥스트 아이템 중에 뭐가 제일 잘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에 크립토가 선택이 됐다라는 것도 저는 꽤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맞아요. 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성이 높을 수 있는 산업 사실 요새 딱히 없거든요. 네, 없어요. 진짜 그렇게 없어요. 보면은 정말 네. 그 기회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저희 미래에서 증권에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업화를 위한 리서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가격은 아예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통해서 가격만 예측만 하지 뭐 크립토 자체 이슈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걸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트래킹을 하죠. 네. 이제 미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뭐 시세 얘기는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의 이제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네. 현물 ETF의 상장 네.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일단 선물 작년에 네. 작년 이맘때쯤 나왔죠 상품이 네. 그 얘기부터 해볼 텐데 선물 ETF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가격 빠지면서 많이 이제 줄었죠. AUM 많이 줄었는데 재밌는 게 선물 ETF 프로셔에서 나왔던 선물 ETF가 재밌는 게 ETF가 첫 상장을 하게 되면 그날의 그 스코어를 봐요. 거래량. 마치 영화 개봉하면 첫날 박스 오피스 관객 몇 명 왔어라고 보듯이 야 거래량 얼마 터졌어. 이게 되게 중요하고 첫날 상장 첫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랭킹을 매기는데 그 비트코인 선물 ETF가 그 첫날 거래량 스코어로 2등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네. 높았군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저는 선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왜냐면 선물 ETF가 불리한 게 너무 많아요. 롤오버 이슈도 있고 비용이 좀 예, 비용 때문에 트래킹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물 계약을 그 운용사에서 선물 계약을 담는 거에 대한 제한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스코어가 역대 2위를 찍었다라는 거는 관심이 그만큼 많아요. 관심이 엄청 많은 거죠. 왜냐하면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그냥 직접 담기 어려운 기관들 되게 많아요. 근데 ETF가 되면 굉장히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나 그냥 ETF 담았어. 그리고 끝. 패키지로 되니까. 그렇죠. 금융 상품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회사 기관 투자자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나 그냥 뭐 지갑 관리 안 하고 거래소 안 하고 그냥 믿을 만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ETF 살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물 ETF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되게 파괴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 담는 사모 펀드는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임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 다이너마이트 수준이라고 본다면 현물 공모 ETF는 거의 핵폭탄급이죠. 왜냐하면 공모 펀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모 펀드에 상장까지 돼 있어. 이거는 진짜 너무 저변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투자자 저변. 자금을 끌어모으고. 네. 그러니까 SEC도 진짜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MIT에서 크립토커런시 강의도 했었고 전문가거든요.
근데 ETF 현물 ETF를 계속해서 반려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 아니까. 예. 현물 ETF 비트코인 나왔을 때 또 다른 전례 없던 버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오히려. 왜냐하면 ETF의 역사를 보시면 ETF는 기초자산과 같이 성장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기초자산이 ETF로 출시가 되게 되면 ETF가 확 커지면서 당연히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초자산의 마켓 사이즈도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공할 임팩이 있는 금융 상품이라서 지금 SEC가 심사숙고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SEC가 이거를 계속 안 해주는 거에 있어서 믿을 만한 거래 상대방과 믿을 만한 시장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금융회사들이 뭐 말씀하신 몇 개의 증권사가 모여서 거래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SEC에서 이거를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기로 가는 길목에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증권회사들이 말씀하신 피델리티, 뭐 찰스 슈왑, 뭐 시타델이 이제 EDXM이란 거래소를 만들잖아요. 예. 내년 출시할 예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거래는 좀 믿을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ETF가 보면은 ETF가 상장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 저 ETF에 돈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넣으면 그 ETF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 됐든 뭐든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산업에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엄청난 되는 거죠. 한점하는 금융 상품 중에 제일 강한 루트. 그렇죠.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증권 시장이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네. 현물 ETF가 상장이 돼갖고 그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증권 시장 자체가 좀 펌핑이 되고 활성화가 맞습니다. 되지 않나.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운용사들 해외 예.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나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자산을 가지고 ETF를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서 이제 높은 보수를 취하자라는 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고보수를 취할 수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초 자산. 빨리 ETF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소형 ETF 회사들은 또 ETF 시장이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그냥 큰 회사들 블랙락, 뱅가드 같은 회사들은 뭘 해도 잘 돼요. 근데 중소형 회사들은 ETF 회사들은 쉽게 잘 안 되거든요. 뭐 AUM을 모으기도 힘들고 거래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예 새로운 걸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중소형 ETF 회사들은 마이너스 보수의 ETF도 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ETF 사면 1,000만 원 ETF를 가입하잖아요. 예. 그럼 나는 1,000만 원을 운용사에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가 돈을 받아요. 이자처럼. 가입해줬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냐면 옛날에는 자산운용사가 그러니까 피 경쟁이 심해져서 일어난 일인데 옛날에는 자산운용사가 야 우리가 돈 굴려줄게 우리 전문가야 돈 줘봐 그다음에 굴려준 다음에 야, 이 정도 우리가 굴려줬으니까 피 가져갈게 네. 라는 게 정당화됐는데 이제는 ETF로 다 대변되다 보니까 야 너네 뭐 운영하는 거 별로 없는 거 아니네? 야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너네 ETF 사주면 너네 지금 운용자금 많아지고 이거 가지고 너네가 ETF 운영하면서 되게 누릴 수 있는 부가 수익 많잖아. 주식 대차도 해주면서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라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SEC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SEC가 너무 중소형 ETF사들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 새로운 거 한번 해봐 내가 허락해줄게라고 해서 그 마이너스 피 ETF를 허락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영구적인 마이너스 피 ETF는 아니고요. AUM이 1,000억 달성될 때까지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기간을 뒀고. 그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변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미국의 큰 회사들, 큰 운용사들은 이미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워낙 블랙락, 뱅가드 이런 데들은 이 회사들이 움직이게 되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티를 안 낼 거고요. 중소형사들은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SEC 반려되어 있는 거 쌓여 있는 것도 다 이제 그런 회사들. 근데 블랙락도 티를 안 내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커서 내가 움직이면은 움직였다는 순간 가격이 너무 올라버릴 거라는 맞아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블랙락도 알라딘이나 이런 거 맞아요.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뉴스. 하고 그 있잖아요. 네. 지금 블랙락도 좀 변화가 있죠. 블랙락도 그러니까 알라딘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 고객들을 붙여서 자기네 플랫폼에
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에셋 얼로케이션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정도 갔으면 준비 많이 한 거죠. 많이 했죠. ETF는 뭐 더 간단한 일이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 네. ETF 상장이 이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이루어질 때 네.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희 아, 표를 준비했는데 네. 제가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 접근 방식은 기존의 크립토 가상자산 사업자들만 있었던 시장의 다양한 페인 포인트들을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런 페인 포인트들이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자산 보관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전용 인프라가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가치 평가나 투자 전략이 부재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페인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기관들의 니즈인데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존하는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그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에서도 신뢰도가 좀 우려가 있을 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개념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디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좋은데 문제는 이 나쁜 디파이 업자들은 그냥 코드만 올려놓고 쉽게 말하면 돈만 벌고 도망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개념 금융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6가지 정도의 페인 포인트가 있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저걸 다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자산 보관 신뢰도에 대한 개선은 디지털 자산 수탁업을 하는 거죠. 예. 수탁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지금 은행들이 주식으로 지분 참여한 수탁 회사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금융회사들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네. 더 많은 수탁 회사도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거래소들이 이제 제3자 수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탁업이 더 수탁업 사이즈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또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이게 기관과 개인이 밸런스 있는 이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 기관 투자자들이 또 최후의 필터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일단 리젝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소문이 나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또 그걸 참고하시고 투자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개인 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서 말도 안 되는 리딩방에서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기관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들이 들어오려면 그들이 필요한 전용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OTC 데스크, 수합 데스크부터 해서 뭐 다양한 뭐 세금 창구가 처리 따로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돼요. 기관 예. 법인 계좌 뚫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 텐데요. 네. 투자 솔루션이라든지 뭐 거래소라든지 자기자본 투자라든지 NFT, 디파이 같은 다른 이야기들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늘- 짧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용재 선임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알찬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